안녕하세요, 한강비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하락률 36.2%를 찍었습니다. 120주선이 뚫린 이후 점점 더 하락 추세가 더 거세지면서 이미 추세 이탈을 하고 하락세로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35%가 넘는 나스닥 하락률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나마 기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필수 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섹터들이 속해 있는 S&P 500 지수는 하락률이 25.5%로 조금은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20주선을 딱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증시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에 과연 이 선을 지지해내느냐가 단기적으로 S&P 500 지수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나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왔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이렇게 증시를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0월 13일날 발표된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당장 YOY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였던 8.1%보다 더 높은 8.2%가 나온 것인데요. 예상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과 매크로 상황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하락률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물가지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의 감소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큰 우려감을 만든 것이죠. 자, 연간 기준뿐만 아니라 월간 기준의 물가도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0.2%, 이전 달 수치가 0.1%였던 것에 반해서 실제 수치는 0.4%로 생각보다 더 높은 것이 나왔죠.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도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미국의 물가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연준이 원하는 대로 물가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잡히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증시의 하락세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었는데요.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이 근원 CPI가 실제로 6.6%로 예상치와 이전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근원 CPI는 지난 7월 지표부터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어쩌면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연준이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를 거의 3%가 넘을 정도로 올렸는데 지금까지 한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물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세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에너지 가격의 경우에는 9월 달에 지난달에 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은 단기적으로 잡혀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편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주거비예요. 그 상승률은 0.7%로 여전히 낮기는 하고 YOY 기준으로도 6.6%밖에 상승하지 않았긴 하나 주거비는 CPI 중에서도 무려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주거비가 6.6%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매달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 만큼 이 주거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이 크게 일조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미국의 CPI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서도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비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9월 CPI도 생각보다 나쁘게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운송료와 의료 서비스의 비용, 거기에 더해서 외식비, 식료품비까지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쉽게 잡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를 잡는데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에 따라서 11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한 달 전에는 불과 56%였는데 지금은 무려 97%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나마 11월에만 자이언트 스텝이 나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12월 달 FOMC에서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무려 4.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년 2월 달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5%가 열리게 되는 것이며 사실상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숫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의 높은 금리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도로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와 함께 미국의 국채금리들도 빠르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선 당장 10년물 금리는 4%를 돌파하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게 되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행한다고 불리는 2년물 국채금리도 4.5%를 돌파했죠. 그만큼 미국채 금리들은 현재 마의 구간들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채금리가 여기까지 상승하고 앞으로는 다시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고는 하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채금리가 여기까지 다다르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어쩌면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애플이 마이너스 24.4% 정도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약 35%에서 43%, 그리고 높은 베타값을 보이면서 고변동성의 대표주자였던 테슬라도 이제 어느덧 마이너스 50.5%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는 67%에 달하는 하락률을 나오고 있죠.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증시의 하락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하락률이 나왔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좋은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의 하락률을 볼 때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최근 10년 동안 미국 증시를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선행하였던 OECD 경기선행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2022년 폭락장의 시장도 대략 6개월가량 선행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OECD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면은 하반기에 또는 내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대략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OECD 경계선행지수는 여전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등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증시의 추세 전환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률이 곡선이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경기의 바닥이 서서히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미국 증시의 추세를 반대로 선행하고 있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정말 좋은 증시 전망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또한 여전히 위험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최대 6개월까지의 중단기 전망은 아직까지 어두운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난 8월달에 찍었던 구간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긍정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하락률은 25.5%, 나스닥 100의 하락률은 36.2%이죠. 그리고 지금의 미국 증시 조정은 무려 10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차 오일 쇼크와 닷컴 버블 붕괴,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는 S&P 500이 무려 50% 가까이, 그리고 최대 마이너스 56%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폭락장이 진짜 역대급 중 하나로 기록된 만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지게 된다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률이 지금보다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면은 지금의 증시 조정량이 충분히 더 깊고 길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5% 또는 36% 하락했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월 14일 금요일날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 다 크게 하락한 와중에 홀로 양전하면서 끝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일 실적을 발표한 금융기업들과 유나이티드 헬스였는데요. 실적을 잘 낸 기업들은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주가가 선방을 하였죠. 그런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의 원인으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수출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등 3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정말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러한 안 좋은 그리고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좋은 가이던스와 실적을 내준다면은 단기적으로나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높은 방어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서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 가이던스일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월 19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목요일에 있을 애플과 25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개의 기업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중기적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미국 증시의 미래 전망을 예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자료들만 보자면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기준에서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또는 블랙스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라든가 신흥국 또는 유럽,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 어느 한 나라가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러지는 나라가 발생한다면은 추가적인 금융시장의 요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철저한 분할 매수는 필수 중에 필수 원칙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너무나 많죠. 인플레이션, 전쟁, 신흥국의 위기, 그리고 강달 현상 등 이러한 악재들 중에서 뭐 하나 한두 개가 해소되거나 경기 선행 지표들이 추세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하지만 이미 증시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뒤늦게 하는 돌발 행동은 추가적인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늦은 상황에서 홧김에 전략 매도를 하는 것이 당장 단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게 된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을 더 맛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돌발 행동보다는 일단 레버리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돈을 빼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 포지션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축소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분할 매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주식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낫겠죠.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힘든 상황인 만큼 미국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기분도 많이 안 좋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 구루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해온 말이 있습니다.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다른 기회가 올 순간들을 엿보기 위해서 시장을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거시경제 공부와 함께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습니다.